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물리학과의 유상완입니다. 본 세미나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광주 전남 지부에서 마련한 일반인 대상의 과학 특강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본 특강에서는 광통신과 그리고 광통신에 사용되는 중요한 장치인 레이저 다이오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의 기반이 되는 광통신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광통신의 송신기로 사용이 되는 레이저의 원리와 종류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통신의 대표적인 광원인 레이저 다이오드의 구조, 제작 공정, 동작 특성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통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통신은 정보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사회가 효과적으로 조직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율적인 통신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일본군이 부산을 침략을 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한양에 있는 임금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통신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어떠한 통신 방법이 있었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봉화라고 하는 방법인데, 다음과 같은 화구에 불이나 연기를 피움으로써 먼 거리에 있는 송신자가 이 화구의 상태를 통해 정보를 파악을 하는 방법, 이 방법을 봉화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봉화는 굉장히 제한된 정보량만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내고자 할 때는 그 정보를 편지의 형태로 저장을 해서 직접 사람이 가지고 이동을 하는 파발이라고 하는 통신 방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파발은 정보량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사람이 직접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의 속도, 즉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는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부산에서 한양까지 사람이 직접 이동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아마 이틀이나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통신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통신 방법에 대한 요구가 근대 사회의 발전과 함께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대 사회는 좀 더 발전적이고 그리고 좀 더 잘 조직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효율적인 통신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더 효율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더 빠르고 그리고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통신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근대 사회가 그때까지 만들어냈던 과학적인 성과들, 대표적으로는 정기적인 성질, 자기적인 성질, 이러한 것들을 결합시킨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전자기학을 바탕으로 해서 근대적인 통신 방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의 이제 최초의 성과로서 1840년대 전보로 가는 최초의 유선통신 방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유선통신은 전선을 통해서 정기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전보는 이 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사진 같은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전압 펄스를 만들어내고, 그 전압 펄스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전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정보들, 즉 A는 점, D분, B는 D, 이러한 기호를 모르스 부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스 부호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모르스 부호가 바로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암호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1876년에 미국의 알렉산더 벨이 전화를 발명하게 됩니다. 전화는 사람의 음성을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바꾸게 되고, 이 전기 신호를 전송을 하고 수신자는 그 전기 신호를 스피커를 통해서 사람의 음성으로 바꿔서 결국 신호를 코딩이나 디코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음성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효율적인 통신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 전화의 발명은 근대적인 통신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 근대적 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만한 일이 189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마르코니는 최초로 무선 통신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무선 통신은 유선 통신과는 달리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이나 광섬유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통신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공기를 매개체로 전파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죠.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송신자의 신호가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로 바뀌게 되고, 이 전파는 공기를 통해서 진행하여 수신자의 안테나에서 수신이 되어 다시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결국은 사람 귀에 들리게 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현대 우리의 통신기술은 앞서 설명했던 근대적인 통신기술, 유선통신, 무선통신이 발전되고 결합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 방식은 유무선이 통합되어 있는 그러한 방식인데요. 유선통신은 광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초고속 그리고 고신뢰성을 갖춘 통신망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사용자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서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통신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편리성과 그리고 통신망의 고속 그리고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통신망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광통신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초고속 그리고 고신뢰성 통신망의 기반망으로서 이러한 통신망의 특성은 광통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광통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광통신은 광섬유를 매개체로 송신기에서 빛을 만들어내고 수신기에서 빛을 검출함으로써 신호를 전달하는 통신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형태의 전기 신호를 송신기에서 빛으로 바꿔주고, 이 빛이 광섬유를 통해서 수신기로 전달이 되어 수신기에서는 이 빛을 전기로 변환하게 되므로 0과 1에 해당되는 디지털 신호가 그대로 복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광통신 시스템에서는 빛을 전기로 바꾸는 광전 변환소자, 그리고 전기를 빛으로 바꾸는 전광 변환소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통신망 구성을 위해서 이러한 변환소자는 고속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되며 고출력, 신뢰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요구되는 동작 속도는 대략 1에서 100GBps 정도의 값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이 GBps라고 하는 단위를 알아봅시다. 1GBps는 1초당 1기가개의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통신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1기가는 10의 9승이기 때문에 10억 개의 디지털 데이터를 1초에 보낼 수 있으면 1GBp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통신에 필요한 송신기, 수신기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 송신기, 즉 전기를 빛으로 변환하는 소자가 더 높은 기술적인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특강에서는 이 송신기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수신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통신에 사용되는 송신기는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는 쉽게 얘기하면 결맞은 광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결맞은 광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는 빛이고 우리는 빛을 광자로서 표현을 합니다. 또한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광자는 다음과 같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동의 진동이 모든 광자에 대해서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특성을 우리는 결맞음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맞은 광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얻어집니다. 전자와 양공이 있을 때 전자와 양공이 결합을 하면 빛이 만들어진다는 건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와 양공이 결합을 하기 전에 광자가
물질내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광자에 의해서 전자와 양공이 유도가 돼서 결합을 하고 그 결과 하나의 광자가 더 만들어지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빛이 복사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복사기를 통해서 종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른 종이로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전자와 양공의 결합이 광자를 복사하는 프로세스로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광자의 증폭이라고 하는데요. 광자의 증폭을 통해서 우리는 결맞은 광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레이저란 결국은 광자를 효율적으로 증폭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다라고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결맞은 광원을 만들게 되면 그 결과 만들어진 빛은 높은 직진성과 그리고 높은 출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광통신에 적합한 광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레이저의 동작 원리는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흡수는 빛이 물질 내로 들어와서 낮은 에너지 상태의 전자를 높은 에너지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높은 에너지 상태에 올라간 전자는 다시 낮은 상태로 이동을 하며 빛을 방출할 수 있는데 이를 자발 방출이라고 합니다. 레이저에서 이용하는 유도 방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 낮은 에너지로 상태 변화를 하는데 이 상태 변화가 주위에 있는 광자에 의해서 촉발이 되게 되면 그 결과 만들어진 또 다른 광자는 이 변화를 촉발한 광자와 완벽하게 동일한 모양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유도 방출은 레이저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 그러한 빛의 방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비해서 자발 방출은 일반적으로 전구나 LED 등의 광원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레이저는 빛의 유도 방출이 주되게 일어나도록 하는 그러한 발광 장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도 방출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레이저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빛을 방출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를 이등 물질 또는 활성층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활성층만 있다고 해서 레이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빛을 만들어도 그 빛이 자발 방출을 통해서 주로 나오게 된다면 이 물질은 전구나 LED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레이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다른 구조가 필요한데 이를 공진기라고 합니다. 공진기는 빛을 가두는 구조로서 빛을 가두게 되면 공진기 안에 더 많은 광자들이 존재하게 되어 유도 방출을 좀 더 높은 효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레이저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전자들이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서 쉽게 빛을 방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펌핑이라고 하는데 이 펌핑은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서 광 펌핑, 전류 펌핑, 그리고 전기 방전 등이 사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레이저의 출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레이저는 이등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체 상태의 이등 물질을 사용하는 기체 레이저. 여기에는 헬륨 네온 레이저, 아르곤 이온 레이저, 헬륨 카드뮴 레이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등 물질로 고체 결정을 사용하는 고체 레이저가 있습니다. 고체 레이저에는 루비 레이저, 사파이어 레이저, 그리고 놀이공원에서 레이저쇼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ND 야그 레이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레이저는 반도체 물질을 사용하는 레이저로서 일반적으로 레이저 다이오드라고도 불립니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가 있기 때문에 그 크기를 살펴보면 어떤 레이저는 다음과 같이 한 건물을 채울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레이저는 우리가 한 손에 쥘 수 있는 레이저 포인트 형태의 그러한 레이저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 레이저 포인트 안에 아주 미세한 반도체 레이저 칩이 들어있고 그 반도체 레이저 칩은 레이저 포인트보다는 아주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저 다이오드는 반도체 다이오드로 만든 레이저입니다. 그 계략도를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즈가 1mm보다도 훨씬 작은 수백 마이크론 정도의 폭 그리고 길이를 가지고 있고 높이는 약 100마이크론 정도입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도 힘들 정도로 눈으로 보면 먼지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4인치 웨이퍼에서 반도체 공정을 한다. 4인치 웨이퍼라고 하면 지름이 약 10cm 정도가 되는 웨이퍼를 이야기합니다. 이 4인치 웨이퍼 공정을 하게 되면
약 10만 개의 반도체 레이저 칩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가격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다이오드의 제작을 위해서는 화합물 반도체라고 하는 물질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전자제품 등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일상적인 반도체는 보통 주기율표의 14족에 있는 주소 혹은 실리콘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물질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면 반도체 레이저는 13족에 있는 금속 원자와 15족에 존재하는 비금속 원자를 결합시켜서 만들어지는 화합물 반도체를 통해서 구현이 되는데요. 이 화합물 반도체는 3족과 5족이 결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3족에 있는 갈륨과 5족에 있는 나이트로젠이 결합한 갈륨 나이트라이드, 갈륨 포스파이드, 갈륨 아세나이드 등등의 다양한 조합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레이저 다이오드는 실리콘을 사용할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실리콘은 빛을 발광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특성인데요. 반면에 화합물 반도체, 우리가 앞서서 13족과 15족의 결합이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이들을 각각 3족과 5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화합물 반도체를 3호족 반도체라고 부르는데요. 이 화합물 반도체에는 다수의 발광 특성을 갖는 반도체 물질이 존재를 합니다. 이 그림들은 화합물 반도체 물질과 그것들의 밴드갭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3족과 5족이 결합한 다양한 특성의 반도체 물질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 반도체 물질들은 반도체의 특성인 전도대와 그리고 가전자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대에 있는 전자가 가전자대에 있는 양분과 만나게 되면 그 결과 광자가 방출이 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광자는 그 물질의 밴드갭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즉 서로 다른 밴드갭을 갖는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하게 되면 서로 다른 파장의 빛, 즉 어떤 경우에는 빨간색의 빛, 어떤 경우에는 파란색의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판 위에 여러 층의 반도체를 적층을 해서 원하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적층할 물질 중에는 실제로 빛을 방출하는 활성층, 그리고 빛이 퍼지지 않고 잘 집속돼서 레이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파로라고 하는 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물질에 따라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지는데 통신 영역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물질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디움 포스파이드계 물질은 장거리 통신에 적합한 적외선 영역 1.3에서 1.6 마이크론 영역에 레이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륨 아세나이드계의 물질은 근거리 통신용 근적외선 영역, 파장으로는 0.8에서 1.0 마이크로에 해당되는 그러한 파장 영역대를 커버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단계별로 따라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의 첫 번째 단계는 에피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 에피 성장 공정을 영어로는 에피탁시라고 하는데요. 이 공정은 반도체 기판 위에 서로 다른 반도체 층을 성장하는 공정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반도체 레이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능을 갖는 여러 층들이 기판 위에 차근차근 성장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기금속 화학 증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에서는 반도체 물질의 성장에 필요한 기체를 반응기 내로 흘려보내고 이를 컨트롤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반도체 층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에피 성장 후에 웨이퍼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판 위에 활성층 그리고 도파로층이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웨이퍼 공정을 통해서 레이저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레이저가 될 영역을 정의하는 패터닝 공정을 포토리소그라피라고 하는 방법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패터닝이 된 영역을 부분적으로
애칭을 함으로써 레이저가 만들어질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분리를 하게 되는데 이 애칭을 해낸 영역에는 전류 차단층을 성장하여 소자 동작 시 활성층으로만 전류가 주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웨이퍼의 위아래에 금속층을 증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각각의 영역, 패턴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각각의 영역에 방금 설명드린 레이저 활성층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웨이퍼 단위로 만들어진 레이저들을 실제로 굉장히 작은 크기를 갖는 칩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요. 그 과정을 칩 제작이라고 합니다. 이 웨이퍼를 길다랗게 길이 방향으로 잘라내면 이 길이 방향으로 잘린 조각을 칩바라고 합니다. 이 칩바에는 많은 수의 레이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칩바를 만들므로써 쉽게 우리가 단면에 고반사 코팅이나 혹은 무반사 코팅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단면 코팅이 끝난 후에는 개별 칩으로 잘라내는 공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칩 다이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칩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요. 패키징이라고 하면 레이저 칩에 전류를 흘리고 그리고 레이저에서 만들어진 빛을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렌즈를 붙이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TOCAN이라고 하는 그러한 패키징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TOCAN에서는 다음과 같은 TO 헤드에 레이저 다이오드와 그리고 레이저 다이오드의 출력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 PD를 본딩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칩들의 와이어를 연결을 하죠. 사진에서 보시면 미세한 금 와이어가 칩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렌즈가 부착된 캡을 본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TOCAN 형태의 레이저 다이오드를 패키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레이저 다이오드의 동작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을 통해서 제작된 레이저 칩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층으로는 발광 특성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고 공진기를 만들기 위해서 칩을 절단하고 그 양면에 단면 코팅을 해주게 됩니다. 결국 빛을 잘 모을 수 있는 공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레이저에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빛이 방출되도록 하는 펌핑을 전류 주입을 통해서 얻어내게 됩니다. 레이저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N형과 P형 영역을 가지고 있게 되고 활성층이 일반적으로 그 사이에 진성 영역 형태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류를 흘리게 되면 N타입 영역을 통해서 전자가 공급이 되게 되고 P타입 영역을 통해서 양공이 공급이 돼서 진성 영역에서 전자와 양공이 결합하게 됩니다. 이 결합을 통해서 빛의 세기가 점점 증폭이 되는 유도 발광 특성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레이저 다이오드는 빛이 방출되는 방향에 따라서 단면 방출 레이저와 표면 방출 레이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면 방출 레이저는 제작이 용이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레이저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웨이퍼를 절단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울면을 통해서 빛이 방출이 됩니다. 즉 공진기가 두 개의 절단면 사이에서 빛이 왕복을 하는 형태로 제작이 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표면 방출 레이저는 활성층의 위와 아래에 에피 성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층 브래그 거울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빛이 위와 아래 사이를 진동을 하면서 공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빛이 표면 위쪽을 통해서 혹은 아래를 통해서 방출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표면 방출 레이저는 에피 성장이 쉽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제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레이저 어레이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반도체 레이저의 구조입니다. 레이저 다이오드의 동작 특성은 일반적으로 광출력 대 전류 특성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류의 증가에 따라서 광출력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낮은 전류에서는 광출력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어느 값 이상에서는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레이저의 전류에 따라서 동작 영역이 LED 영역과 레이저 영역으로 나뉘기 때문인데요. 이때 경계가 되는 전류를 문턱 전류라고 합니다. 문턱 전류 이하에서는 마치 레이저가 LED인 것처럼, 즉 자발 방출이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램프인 것처럼 동작을 하다가 어느 이상의 값에서는
레이저가 유도 방출이 일어나는 레이저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서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통에 수도꼭지에서 이제 물을 채우는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물은 레이저 활성층 내에 있는 전자와 양공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은 양의 물이 흘러 들어갈 때는 이 적은 양의 물은 전부 다 자발 방출을 통해서 다 방출이 되어버립니다. 즉 마치 레이저가 LED인 것처럼 동작을 한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물의 양이 늘어나서 물의 수위가 쭉 올라가게 되면 어느 이상의 값에서는 유도 방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도 방출은 한 번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자 양공을 결합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레이저 영역에서는 전류의 증가에 따라서 광출력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레이저 다이오드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높은 광변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빠른 속도로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작은 치 크기로 인해 쉽게 레이징 조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앞서 그림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이 크면 클수록 그 통을 채워서 레이저가 동작할 수 있는 영역까지 도달하는 데 많은 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반면에 통이 작으면 빠른 속도로 통을 채워서 레이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칩의 레이저의 크기가 작으면 더 빠른 속도로 변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실험실에서 고체 레이저나 기체 레이저를 사용을 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고체 레이저나 기체 레이저는 보통 수십 센치에서 1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기가 반도체 레이저보다는 훨씬 크죠. 기체 레이저나 고체 레이저는 스위치를 킨다고 해서 바로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켜고 몇 초에서 몇십 초, 경우에 따라서는 몇 분 후에 레이저 빛이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큰 부피를 가지고 있는 활성층을 전류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늦은 변조 특성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칩은 매우 작기 때문에 아주 빠른 변조 속도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변조 속도가 필요한 광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레이저 종류로서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변조 방법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통신 속도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앞서 보여드렸던 레이저의 전류 광출력 특성입니다. 레이저에서부터 변조된 빛을 얻기 위해서는 전류를 변화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까지 전류를 변화시키면 거기에서부터 광출력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변화하는 특성을 얻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방법은 레이저의 문턱 전류에 도달하기 전까지, 즉 물의 수위를 올리기 전까지는 계속 물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변조를 하게 되면 변조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변조를 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동작 속도는 1GBps 이하입니다. 반면에 동일한 레이저에 대해서 전류 변조를 하는데, 전류 변조의 구간이 문턱 전류 이상에서 하게 되면, 즉 레이저 빛을 켰다 껐다 해서 디지털 신호 0, 2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레이저를 끈다고 해서 완전히 끄는 게 아니고 적지만 레이저가 그래도 동작을 하는 영역에서 레이저 빛을 크게 증가시키는 이 영역까지를 변화를 시켜주게 되면 그 결과 광출력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변화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레이저의 문턱 전류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류를 주입해줘야 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변조 특성을 얻게 됩니다. 대략 반도체 레이저를 통해서 40GBps까지의 변조 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40GBps라고 하면 1초에 약 400개의 비트를 보낼 수 있는 통신 속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특강에서는 광통신과 레이저 다이오드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레이저 다이오드의 구조, 원리, 공정, 패키징, 그리고 동작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아주 편리한 통신 서비스, 그 통신 서비스에 기반에 놓여 있는 광통신, 그리고 광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